안녕하세요. 저는 서민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파란만장했던 제 인생을 한번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혹시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제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저는 7살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유치원에서 돌아와 집 앞에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그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할머니는 정말 저에게 세상 전부였습니다. 비록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할머니는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 아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는 뇌출혈이라고 했는데 불과 사흘 만에 할머니마저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혈육이라고는 저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장례식장에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할머니의 몇몇 지인들만 오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느낌이었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담임 선생님께서 야간 고등학교로 전학을 권하시면서 낮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동네에 있는 작은 중국집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릇 닦고 배달하고 하는 허드렛일부터 시작했는데 요리하는 걸 지켜보는 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손맛 나는 음식들이 그리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주방에서 일하는 아저씨들이 하나씩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고 저도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요리의 길로 들어섰어요. 작은 중국집에서 시작해서 여러 식당을 거쳐 다니면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한식, 중식, 일식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배웠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새벽까지 연습하고 쉬는 날에는 유명한 식당들을 찾아다니면서 맛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10년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늘었나 봐요. 31살 되던 해에 드디어 한 식당의 주방장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리 크지 않은 식당이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첫 주방장 자리였어요. 사장님께서도 제 성실함을 인정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인생의 전환점은 그때부터였어요. 사장님께서 저에게 소개팅을 주선해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사장님이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아내 김소영이었습니다. 소영이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은 지금도 생생해요. 키가 작고 통통한 편이었지만 정말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부모님도 할머니도 없는 외로운 처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더 대단한 것 같아요. 혼자서 이만큼 해내다니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 노력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게 처음이었거든요. 소영이와는 1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만나다가 점점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죠. 소영이는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이 정말 천사 같더라고요. 그런 소영이와 함께 있으면 제가 가진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결혼을 결심하고 소영이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에 정말 큰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차가운 시선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도 없고 주방장이라고? 우리 소영이가 그런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어. 그때 정말 맨정신이 아니었어요. 소영이가 급히 나서서 제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지 설명해 드렸지만 장모님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특히 주방장이라는 직업을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기름 냄새 나는 사람과 우리 딸이 살 수는 없다면서 아예 만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소영이는 정말 대단했어요. 부모님께 저는 민준이 아니면 절대 결혼 안 할 거예요 라고 선언하면서 정말 밥도 안 드시고 버티시는 거예요.
이틀, 사흘이 지나도 고집을 꺾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냥 포기하자고 말했는데 소영이가 절대 안 된다면서 더욱 강하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장인 어른께서 못 이기는 척 허락해 주셨어요. 물론 장모님은 끝까지 반대하셨지만 소영이가 정말 약해 보이셔서 어쩔 수 없이 승낙하신 것 같았어요. 그때는 정말 기뻤죠. 드디어 소영이와 결혼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영이의 쌍둥이 언니인 소진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의 반응은 정말 극과 극이었어요. 저에게는 그토록 차갑게 대하시던 분이 의사라는 말을 듣자마자 완전히 달라지시는 거예요. 어머, 우리 소진이가 의사를 데려왔네. 이거 정말 좋은 일이야. 그날 저녁 소진이가 데려온 남자를 만났는데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가 정말 의사더라고요. 이비인후과 전문이라고 했나? 장모님은 아예 입이 귀에 걸려서 하루 종일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준아, 미안한데 우리 첫째가 먼저 결혼하는 게 좋겠다. 예전부터 우리 가문의 전통이 그래왔거든. 솔직히 말하면 가문이 뭐 대단한 집안도 아닌데 갑자기 가문의 전통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소영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참았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소진이 결혼이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거예요. 불과 2달 만에 모든 준비를 다 끝내시더라고요. 결혼식장도 호텔로 잡으시고 하객도 300명 넘게 초대하시고 정말 성대하게 치르셨어요. 저는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죠. 소진이 결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 차례구나 했는데 장모님께서 또 다른 핑계를 대시는 거예요. 한 해에 결혼을 2번 하면 집안이 힘들어. 내년에 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다렸죠. 그런데 다음 해가 되어도 또 다른 핑계가 나오더라고요. 올해는 장인어른 칠순이라서 바빠서 안 된다더니 그 다음 해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결혼식 하기가 부담스럽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는 소진이가 임신했는데 결혼식 소음이 안 좋을 것 같다고 하시고 이렇게 3년이 지나갔어요. 그 사이 소진이는 아이까지 낳았는데 저희는 아직도 결혼식도 못 올리고 있었던 거죠. 소영이도 정말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빠, 우리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까요? 결혼식 같은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소영이에게 미안해서 망설였는데 소영이가 진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둘이서만 조용히 혼인신고를 하고 제가 전세로 얻은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장모님의 반응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결혼식도 크게 하던데 너는 우리 딸을 초라하게만 만드네. 친구들이 물어보면 사위가 뭘 하냐고 대답도 못하겠어. 주방장이라고 어떻게 말해? 소진이는 의사랑 결혼해서 큰 병원 근처에 아파트도 사고 차도 바꿨는데 너희는 언제까지 전세로 살 거니? 정말 만날 때마다 이런 식이었어요. 소영이도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저는 그런 소영이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특히 명절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소진이네 가족은 항상 비싼 선물을 가져가는데 저희는 형편상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소영이와 함께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갔어요. 하지만 장모님 반응은 늘 시큰둥하셨죠. 음식은 사가지고 와도 되는데 굳이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제가 준비한 음식은 거들떠도 안 보시는 거예요. 반면 형님이 사온 비싼 과일이나 선물은 역시 우리 사위는 센스가 있어라면서 온 집안에 자랑하시고 그래도 전 참았어요. 소영이를 사랑했고 소영이가 가족과 사이가 나빠지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심해졌어요. 특히 처형네 아이가 첫 돌을 맞았을 때였어요. 정말 성대한 돌잔치를 하더라고요. 호텔 연회장을 빌려서 100명 넘게 초대하고 아이 돌반지도 몇 돈짜리로 맞춰주고 장모님은 그날 정말 신이 나셨어요. 우리 외손자 돌잔치가 이렇게 성대하니까 정말 좋네. 역시 의사 사위 덕분이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형님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에게 너희도 언제 아이 가질 거니? 라고 물으시는데 사실 저희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소영이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게 보였고요. 집에 돌아와서 소영이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말 극한 상황은 소영이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께서 입원하셨을 때였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당연히 형님이 의사이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더 신경 써주시고 좋은 병실도 구해주시고 그랬어요. 장모님은 그때 정말 형님만 바라보시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사위가 의사라서 아버지가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네라면서 하루 종일 형남 자랑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매일 병원에 문병을 갔는데도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으시고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저도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인정은커녕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소영이도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이 퇴원하신 후에 장모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정말 느꼈는데 역시 사위는 의사가 최고야. 민준이도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응급 상황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물론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식으로 비교당하니까 정말 서러웠죠. 그날 밤 소영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차라리 처가와 연을 끊고 살자고 했어요. 소영이도 오랫동안 고민하더니 결국 제 의견에 동의했어요. 오빠 말이 맞아요. 이렇게 오빠가 상처받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우리 둘이서만 잘 살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처가와 연을 끊고 살기 시작했어요. 명절에도 가지 않고 생신 때도 연락하지 않고 물론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소영이가 더 이상 위축되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 다행이었어요. 그 대신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언젠가는 꼭 성공해서 소영이에게 당당한 남편이 되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주방장으로 일하면서도 틈틈이 요리 공부를 더하고 새로운 메뉴 개발에도 신경 쓰고 경영 공부도 따로 했어요. 그러던 중 38살 되던 해에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그동안 모은 돈과 은행 대출을 받아서 작은 식당을 차릴 수 있게 된 거예요. 2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정말 소중한 첫 가게였어요. 민준이네 밥상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는데 소영이가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오빠가 만든 음식이니까 오빠 이름을 넣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좋은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도 별로 없고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소영이도 간호조무사 일을 그만두고 저를 도와줬는데 둘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생활비 내기가 빠듯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재료도 좋은 걸로 쓰고 조미료도 최대한 줄이고 정성을 다해서 한 그릇 한 그릇 만들었어요. 손님이 적어도 오신 분들께는 최고의 음식을 드리자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고 입소문도 나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네 밥상 음식이 정말 맛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한 거죠. 특히 제가 개발한 할머니표 김치찌개가 인기였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시던 김치찌개 맛을 재현하려고 정말 오랫동안 연구한 메뉴였거든요. 시원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는 게 특징이었는데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2년 정도 지나니까 가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하루 매출도 100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고 예약 없이는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어요. 소영이도 정말 기뻐했어요. 오빠, 우리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빠 음식을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뿌듯해요. 그런 소영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보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대박은 3년째 되던 해에 일어났어요. 한 유명한 맛집 블로거가 저희 가게에 오셔서 리뷰를 써주신 건데 그게 완전히 화제가 된 거예요.
숨은 맛집 발견. 할머니표 김치찌개의 진수를 보여주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하셨는데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어갔어요. 그 이후로는 정말 손님이 폭증했어요. 예약도 한 달 전에 해야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고 매출도 하루에 300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래서 더 큰 가게로 이전을 결심했어요. 50평 규모의 제대로 된 식당으로 옮겨서 민준이네 한상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문을 열었는데 첫날부터 대기줄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소영이도 정말 놀라더라고요. 오빠, 우리가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성공 가도가 시작되었어요. 방송국에서도 촬영 요청이 들어오고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도 오고 정말 바쁜 나날들이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때부터였어요. 성공하기 시작하니까 프랜차이즈 제안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는데 정말 큰 업체에서 정식으로 제안을 해온 거예요. 민준이네 한상을 전국 체인으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모든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고민했어요. 소영이와도 밤새워 이야기했고 전문가들 조언도 많이 구했어요. 그리고 결국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첫 번째 가맹점이 문을 연 건 성공한 지 1년 후였어요. 강남에 문을 열었는데 첫날부터 대성공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부산, 대구, 광주. 정말 빠른 속도로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2년 만에 전국에 50개 매장이 생겼고 5년 후에는 100개 매장을 돌파했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성공이었어요. 연매출도 수백억 원을 넘어서게 되었고 제가 상상도 못했던 부를 갖게 되었어요. 성공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소영이에게 예쁜 반지를 사주는 것이었어요. 결혼할 때 제대로 된 결혼 반지도 못 사줬었거든요. 다이아몬드가 박힌 예쁜 반지를 보여줬을 때 소영이가 울더라고요. 오빠, 이런 건 안 사줘도 되는데. 저는 오빠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런 소영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저를 믿어주고 함께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집도 새로 샀어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40평대 분양권을 계약했어요. 소영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신혼집을 갖게 된 거였거든요. 차도 바꿨어요. 그동안 중고차만 타고 다녔는데 새 차를 샀어요. 비싼 수입차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법 괜찮은 차였어요. 소영이를 태우고 드라이브 갈 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갑자기 장모님께서 연락을 해오신 거예요. 무려 5년 만에 연락이었어요. 민준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우리 소영이는 잘 있고? 처음에는 정말 당황했어요. 그동안 저희를 완전히 무시하시던 분이 갑자기 친근하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소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가 왜 갑자기 연락을 하시지? 뭔가 이상해. 며칠 후에 장모님께서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본 장모님은 예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를 보시자마자 정말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민준아, 정말 오랜만이네. 그동안 많이 성공했다면서? 어머나, 집도 이렇게 좋은 데로 이사했구나. 그리고는 제가 차린 식당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정말 복잡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렇게 무시하시던 분이 성공하니까 이렇게 달라지시는 게 씁쓸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 내가 너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장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영이는 여전히 차갑더라고요. 5년 동안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풀릴 수는 없었나 봐요. 그런데 정말 가관인 건 장모님께서 이제는 저를 자랑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둘째 사위가 전국에 100개 매장을 가진 사업가라고 자랑하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형님보다 저를 더 자랑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도 좋지만 역시 사업가가 최고야라면서
완전히 태도가 바뀌신 거예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처형네 가족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저희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한테 먼저 인사하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고 정말 세상이 바뀐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씁쓸했어요. 결국 사람들은 돈과 성공만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어려울 때는 그렇게 차갑게 대하시던 분들이 성공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게 정말 허무했어요. 그래도 소영이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어요. 소영이도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많이 그리워했었거든요. 완전히 예전처럼 지내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기로 했어요. 장모님도 정말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저를 볼 때마다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던 분이 이제는 정말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제가 만든 음식도 역시 우리 사위 솜씨는 최고야라면서 칭찬해 주시고 심지어 친구들 앞에서 저를 자랑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둘째 사위가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을 운영한다면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던 분이 말이에요. 명절 때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저희가 준비한 음식이 제일 인기고 장모님께서도 역시 우리 사위가 만든 음식이 최고야라면서 온 가족에게 자랑하시고 정말 격세지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변화들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씁쓸하기도 했고 결국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도 소영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안을 얻었어요.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많이 그리워했었는데 이제 다시 가족들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사업도 계속 잘 되고 있고 소영이와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고 가족들과도 예전보다 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예전의 아픈 기억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그렇게 무시당했던 기억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힘든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만약 처음부터 모든 게 순탄했다면 지금처럼 감사할 줄도 모르고 겸손할 줄도 몰랐을 거예요. 특히 장모님께 무시당했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큰 동력이 되었어요. 언젠가는 꼭 인정받겠다는 오기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 같거든요. 저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이 그리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위안이나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